반갑습니다. 2022 수능 개념 정치화법 개념 요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6강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6강은요, 여러분이 조금 길었다, 막 숫자도 계산했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선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선거와 관련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정당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제도 그리고 대표 결정 방식 이론적인 내용 공부했으면은 이제부터 우리나라 선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선거를 마무리한 다음에는 정당의 의미와 특징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선거는요, 공직선거. 특히 여러분이 크게 셋으로 나눠진다라고 머릿속에 먼저 그림 그려주세요. 다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 몇 개로 구성된다고요? 크게 3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예요. 우리가 줄여서 대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가끔 국회의원 선거를 뉴스마다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국회의원 선거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지방선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우리나라의 공직선거 종류 크게 몇 가지 기억하자? 3가지.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하나씩 가지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우리가 대통령 행정부 파트할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5년 단임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대통령은 선거제도와 연결시키면은 단순, 다른 표현으로는 상대, 다수, 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우리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대표를 결정하는 방식,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구조,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끝! 자, 이제부터 국회의원 선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에서도 공부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 과거에 어땠었는데 현행이 이렇게 바뀌었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살짝 정리를 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 의원 선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구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선생님처럼?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그리고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선생님 그냥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만 적을게요. 여기에 상대 다수 대표제라고 적어도 같은 의미라는 거 여러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선거 어떻게 이루어진다? 소선거구제,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다. 근데 대표 결정 방식으로는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구조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비례대표 방식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자, 우리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는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였죠. 근데 정당에서 미리 명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A정당에서 우리는 1번부터 50번까지 미리 명부를 만들어 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거 결과 A정당 이를테면 50% 득표했으니까 전체 200석 중에 50%, 아니야 30%만 했다, 한 10%만 했다 치자. 미안, 10%만 했다라고 치자. 다시 한번. A정당이요, 미리 후보를 1번부터 한 50번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놨어요. 근데 10%를 득표했어요. 그럼 200석 중에 득표율에 비례해서 20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명부 1번부터 50번 중에서 몇 번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20번까지만 국회로 진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바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에서 미리 명부를 만들어 놓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순위까지 의회로 진출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국회의원 선거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의원 선거.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비례대표 의원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선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선거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맨 마지막부터. 맨 마지막은 교육감 선거. 자,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아, 기억 하나부터 하나 봐야지. 자,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어디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었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집행기관. 의결기관은요, 지방의회였죠.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나눌 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만 나눴던 거 아니었죠. 또 어떻게 나눴었죠? 급별로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광역, 그리고 기초.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역시 광역과 기초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나?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그때 지방자치단체 할 때 했던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사는 동네, 서울시, 강동구, EBS가 있는 곳, 경기도, 고양시. 내가 이거 외우지 말라는데 이제부터 니네 외워서 대답할걸? PD님 고향 어디야? 내가 외우지 말랬지?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죠? TMI인데 내가 기억하지 말랬는데. 전북 정읍시. 이렇게 3개 갖고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해보자. 지방자치단체장 뽑아요. 서울시장,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강동구청장 뽑아요. 경기도지사 뽑아요. 고양시장 뽑아요. 전북도지사 뽑아요. 정읍시장 뽑아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급별로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지는지였습니다. 자, 이제 2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합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 자, 이제 지방의회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었죠. 어떻게? 광역과 기초로 서울시 의회, 강동구 의회, 경기도 의회, 고양시 의회, 전북 의회, 그리고 정읍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그리고 정읍시 의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서울시 의회 의원을 뽑는 거고 정읍시 의회 의원을 뽑는 거겠죠. 경기도 의회 의원을 뽑는 거고. 이제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의회 의원 선거는요. 쉽게 의회를 구성하는 의회 의원 선거는요. 크게 둘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마찬가지예요. 광역의회 의원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돼요. 우리 고양시 의회도, 정읍시 의회도, 기초의회도,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지방자치단체 할 때 아마 요 그림 그린 적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지붕 그리고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다. 중앙정부는 이거를 입법부, 국회에서 담당하고 집행과 관련된 거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지방정부 역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아, 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의회 지역구 의원, 전라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어떻게 선출되는 거냐면요. 소선거구제 그리고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어렵지 않죠? 비례대표 의원 마찬가지예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구와 관련돼서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적다 보면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그냥 다 비슷한 애도 아니지. 다 똑같네. 그냥 다 단순 다수 대표제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다 정당 명부식이네. 그리고 지역구 의회 의원은 다 소선거구제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가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여기랑 연결시켜 볼게요. 강동구 의회 의원, 고양시 의회 의원, 정읍시 의회 의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 거냐면요. 중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이 선출되는 구조예요?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라면 2명 이상이 선출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역구마다 다르지만 2명에서 4명이 선출돼요. 어디에서는?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기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선거구마다 1명씩 당선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 부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근데 우리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어요. 단순다수 대표제랑 중선거구제랑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2명을 선출하는 구조라면 득표 순으로 2명이 당선되는 구조겠죠. 만약에 4명이 당선되는 구조라면 득표 순으로 4명이 당선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조금 특이점이라는 거.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은요. 마찬가지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교육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감은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선출이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특이점이에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시켜 주시냐면요. 교육이라는 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예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구나. 의회는 지역구 비례대표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지방의회 중에서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제가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요. 나머지 내용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셨나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넘어가서 선생님 방금 설명했어요. 요 개념 디딤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그냥 교재에 그대로 실려있다고.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거고 얘가 이게 문장으로 어떻게 그대로 실려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외워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의 교재 73쪽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나라 선거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렇게 3가지 공직선거 있다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구조화시켜 두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해볼게요. 전국 단위로 5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무엇이 적용된다? 단순다수 대표제, 상대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총선이라고도 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1인 2표제. 1인 2표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다? 내가 선거하러 가면은 지역구 의원에게 1표, 비례대표 의원에게 1표. 정확히 설명하면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수 있게 정당 이름이 적힌 표를 1표 받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둘로 선출할 수 있다. 결국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선거구에서 1명이 대표로 선출되는 구조다.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뭐야? 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돼서 국회의원 선거도 지역구 비례대표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방선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회 의원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 결국에 누구? 광역. 시, 군,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장 기초. 이렇게 선출한다. 두 경우 모두 다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요. 의회 의원과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광역의회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등등 들어가 볼게요.
지역구 시도의원과 의회 의원이니까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거구나. 지역구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는구나.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구나.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초의회 의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니까 지역구랑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구나, 비례대표로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개념 디딤할 때 여긴 진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지역구, 시군구 의원은, 즉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대표제가 적용되는데 2명 이상, 지역구에 따라서 2인에서 4인이 선출되는 보다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요거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은 우리가 아는 그 방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교육감이에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며 특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정당 공천이 없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개념 디딤에서 구조화 시켰던 내용이 그냥 워딩으로 나와 있는 것 뿐이겠죠. 특히 중요한 거, 조금 특이점을 갖는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도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 뒷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교재 74쪽을 살펴보시면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고요. 기출이 된 적도 사실은 있어요. 기출이 된 적도 있지만 그렇게 난도가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이 부분이 좀 시험에 나온 지 조금 오래됐어요.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나온 지 오래됐다? 그럼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선거공영제입니다. 선거공영제는요,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선거공영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거 과정을 관리할 때 관리를 국가기관이 하는 관리공영, 그리고 두 번째 비용과 관련된 부분.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공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시켜두시길 바랍니다. 자, 선거공영제는요, 결국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그리고 선거 과열 방지. 이 부분 여러분이 좀 기억해볼까요? 재력이 부족해서 입후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나는 정말 내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싶지만 나 재력이 부족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돈이 조금 없어. 라고 하는 후보자에게도 후보자로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준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거를 공영, 국가기관이 관리하게 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 여러분이 비중을 두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이거 쉽게 생각해봐요. 선거를 관리하려면요, 당연한 거지만 선거를 관리하려면은 내가 뭔가 다른 기관에 이렇게 직속되어 있거나 다른 기관에 영향을 받으면 선거 과정을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우리 요 표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파트에서 공부했던 그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 어떤 성격을 갖는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때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선거뿐만이 아니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대한 각종 지원과 홍보활동도 선관위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어렵게 세밀한 내용까지도 출제된다면은 선생님 여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관리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번 강 끝에 부분부터는요, 정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관리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선거,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사무 관리, 국고보조금 배부 등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선거의 중요성과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 계도 및 홍보, 이렇게 알리고 교육시키는 것, 선거에 대한 각종 지원, 선거와 정당 제도에 관한 체계적 연구 및 교육. 결국에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뭐다? 선거뿐만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무도 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백에다가 하나만 필기해 주세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과정과 앞으로 충분히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정리해 볼게요. 완전 처음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요, 9명이에요. 근데 그 위원 중에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이거 우리 어느 파트 할 때 공부했었냐면요, 국회 파트 할 때 공부했었어요. 국회 부분 공부를 할 때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 뭐 입법, 재정, 국정,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구성과 관련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선 선생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에 조금 초점을 맞춰줬어요. 근데 여러분 필기한 거 개념들 좀 쭉 이렇게 교재, 우리 앞에 있는 내용까지 쭉 살펴보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적혀있을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그렇다면은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충분히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서도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 탄핵에 대한 내용 공부했었어요. 국회 파트 할 때도 탄핵 소추와 관련된 내용 공부했었고요. 특히 헌법재판소 할 때에도 탄핵 심판과 관련된 내용 공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선생님이 탄핵 공부할 때 얘기했었어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뭐 법관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내용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거 우리 정치화법 5종 교과서에 거의 대부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얼마든지 연결시키면 앞의 내용하고 헷갈리게 선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넘어가고요. 선거구 법정주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거구 뭐였죠? 선거구. 선생님이 선거구가 무엇인지는 좀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였죠. 우리가 몇 강이었죠? 14강이었죠? 14강? 13강. 그쯤에서 공부를 할 때 선거구를 획정할 때, 즉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를 선거구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선거구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별로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는요,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걸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쪼개는 것.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쪼개는 것, 획정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요, 선거구 법정주의는 게리맨더링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방지하겠죠. 게리맨더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이 부분 기억합니다.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 우리 표의 등가성 공부했죠?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가진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막 선거구 인구 편차도 막 공부를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게리맨더링과 관련된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참고 자료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은요,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 진짜 이 주지사, 게리라는 주지사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이야기예요. 개념인데요. 게리는요, 소속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선거구의 모습이 약간 그 셀리맨더라고 전설? 신화에 나오는 그 불도마뱀이래요. 그 셀리맨더라는 괴물하고 모습이 유사했대요. 그래서 이 반대당에서는 게리의 이름을 붙여서 게리가 만들었더니 게리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자기네 정당한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렇게 조정했더니 마치 그 모양새가 신화에 나오는 셀리맨더 같구나 라고 해서 게리 맨더링이라고 비난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요기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불합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통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